오, 소리 크게 나네. 봅시다. 핸드폰 좀 이따 보고 줄게. 자, 여기 보시면, 자, 문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건데, 이번엔 또 다른 교재로 또 다시 또 문학 작품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고, 표정이. 자,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 이게 내용이에요. 말과 글로 형상화한, 말과 글이 형식이고요. 언어죠. 손이 얼었어. 예술의 갈래입니다. 형상화라는 건 들어봤지? 형상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같은 말,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걸 형상화라고 얘기해. 자, 똑같은 내용을 몸동작으로 나타내는 것도 몸동작으로 형상화하면 그건 뭐야? 그 예술은 무용. 똑같은 내용을 이번엔 소리로 형상화하면 뭐가 돼? 음악이 되겠지. 미술, 네. 무용. 똑같은 내용을 색깔로 표현하면 왜 안 나와? 색깔로 표현하면 똑같은 내용을 이런 인간의 가치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형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술의 갈래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죠? 맛으로 표현하면 음식도 예술인가? 예술의 장르에 들어갈 수 있나? 음. 옷차림으로 표현하면 패션이 되겠고 기타 등등. 자, 문학의 속성. 자, 내용적 측면과 지금 형식적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은 가치 있는 경험, 좀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지적, 정서적으로 지금 펜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좀만 말로만 할게. 자, 소재적 측면에서의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지적, 정서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이란 얘기고, 내용은 개인의 특수하고 가치 있는 경험인데 보편성 있는 것을 예술적으로 형성한다.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통돼 있는 것들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죠. 특수는 그 반대말. 특수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적어볼까? 특수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특수는 고유한 거죠. 자, 더 갑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두루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성질. 사랑하고 이별하거나 죽는 이런 것들 또한 각자 개별적으로 경험하겠지만 누구나 겪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 형식적 측면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거 같고요. 여기 문학, 음악, 미술이 왜 다르냐? 형식적 측면에서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거 없어요. 표현적 측면, 형상화인데 형상화라는 건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추상적인 것이지. 또는 관념적인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으로, 자, 구체적,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시의 문학에서 쓰이는 언어는 간접성과 함축성을 이게 문학 언어의 특징이다. 실제로 학교 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 풀거나 할 때 이걸 뭐 딱히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직접성과 지시성이 아니라 간접성과 함축성을 갖는다. 함축이라는 건 뭔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호수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에서 찾으면 사전에 나오겠죠, 의미가. 그런 것들은 직접적이다, 지시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 지시성은 일종의 사전에 쓰이는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 사전에 들어있지 않은 그 외의 의미가 함축적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호수지만 우리 다 아는 편이잖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게 되면 이때 호수는 어떤 뜻을 가져요? 넓다, 평화롭다 이런 걸 가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넓다, 평화롭다라는 게 사전에 들어있진 않을 테니까. 이런 표현 속에 사전의 의미와는 다르게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함축적이라는 말은 문맥적 의미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맥적이라는 말과. 응? 아니야, 똑같지는. 함축적이라는 말은 문맥적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 문맥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장, 맥락, 줄여서 문맥이라 할까요? 속에서의 가지는 의미. 그래서 함축적 의미를 찾으려면 문장을 밑줄 쳐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가보죠. 자, 어쨌든 내용, 형식, 표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별건 없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유기적 구조라고 했을 때, 자, 유기적이라는 건 아주 밀접하다는 뜻이에요. 이 밀접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따지면 불가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내용 따로, 형식 따로, 표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중에 뭔가를 떼어내게 되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영화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걸 보지 않고 줄거리로 보면 혹은 뭐죠?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간략간략하게 잘라가지고 보여주면서. 난 오히려 그게 재밌긴 하지만 그럴 때 그 영화의 온전한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재미와 감동과는 다른 작품이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전달할지 몰라도. 자, 그런 내용이고, 작가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과 표현을 선택하여 창작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죠. 박두진의 해입니다. 자,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목을 항상 먼저 읽고, 시는 문장 단위로 있습니다. 여기 마침표 찍혀 있는 그 단위로 읽어요. 계속 봐. 시는 제목부터 읽고, 두 번째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 단위로 읽는다. 물론 행과 연 구분이 있지만 문장 단위로 읽고,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 중학교 때 지금 중학생이긴 하지만 배웠잖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화자라고 부릅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예요. 화자. 화자는 작가, 시인과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작가가 여성 화자인 나를 등장시켜서 시를 쓰기도 하죠. 여성적으로. 어른인 작가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 속에서 나오는 나는 작가나 시인이 아니다. 이럴 때 이 시인, 화자를 우리는 언제나 굿맨이라고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야. 시에 나오는 나는 내가 뭔가 A를 하고 싶어. A는 좋은 거 나쁜 거야? 나는 항상 굿맨이가 좋아하는 굿한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A는 좋은 거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게. 나 그 애 죽이고 싶어. 시에서. 그러면 그 애를 죽이는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이해되겠어? 왜? 이게 되게 중요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시선이야. 뭐냐? 나는 언제나 굿맨이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 기본 전제야. 그렇기 때문에 걔가 하고자 하는 A를 하고 싶어 해. A는 좋은 거야. 근데 A가 뭐야? 죽이고 싶어. 누군가를 A를 죽이고 싶어. 그것도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럼 A는 뭐야? A를 죽이고 싶어. A는 긍정적인 애야, 부정적인 애야? 부정적인 애.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군맨이야. 내가 군맨이야. 예수야, 내가 너에게 똥을 주겠다. 똥은 좋은 거 나쁜 거야? 이씨, 좋은 거. 좋은 거야. 좋은 사람이 주려고 하니까 좋은 거야. 시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의. 그렇게 해서 우리 읽게 되면 두 가지 지점에서 어, 신기한 게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시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생겨요. 신기하게도. 이해되지? 왜 죽이는 게 긍정적인 거지?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화자가 굿맨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해. 굿맨이면 당연히 정상적이어야 되겠지. 상식적이어야 되겠지. 근데 그가 말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야? 노인 환경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나 싸워야 될 것 같아. 싸우는 거 좋은 거 나쁜 거야. 시에서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는 싸운다는 건 좋지 않잖아. 근데 굿맨인 화자가 왜 싸우려고 할까? 상식적으로 나쁜 싸우는 환경이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인 거야.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를 생각해 줘야 돼. 이거는 아직은 너희들한테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솔직히 너네 내신 중학교 때 수준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신 시험은 아는 작품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오잖아.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 수능 시험은 대학 고등학교 올라가서 푸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은 모르는 작품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처음 보는 시의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춰. 내신에서도 배운 작품만 가지고 내지 않아. 안 가르쳐준 외부 작품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서 푸는 문제를 내기도 해. 그래서 성적의 변별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신처럼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암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 그것과 함께 모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처음 보는 작품을 읽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출 때 방법적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요거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봐. 두 번째는 또 하나 알아둘 거. 아, 여기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왜라는 우리는 질문을 생성하게 되고 왜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가 해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때 시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화자에 대한 이해야. 화자가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뭘 관심을 두고 있고 하는지를 찾는 거. 자, 두 번째 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시 한 편의 주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써야 되겠네. 이 사실은 뭐냐면 시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한 편의 시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결국 하나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들은 반복 변화됐다. 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적어주면서 읽어줘요. 네. 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한 편의 시에서 첫 문장에 대한 이해가 딱 됐다고 칩시다. 그 뒤에 들어있는 내용도 엔간에선 끝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물론 한 편의 시 내용에서 크게 변하는 때도 있어. 슬퍼하다가 그것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자세를 드러내는 시도 있거든. 그러면 슬퍼하는 데까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이겨내는 데부터는 그 이후로 또 같은 비슷한, 이겨내는 걸로 같은 내용의 반복과 변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가보죠. 제목은 해입니다. 박두진의 해. 해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보면 해야 솟아라가 한 문장, 해야 솟아라가 한 문장,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뭐 하고 있어, 나는? 명령하고 있죠. 이런 명령은 시에서 소망을 강조할 때 씁니다. 명령의 반복.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바라는 거예요. 해는 그래서 화자가 보기에 예언아 솟아나기를 화자는 바라는 거지. 그럼 해는 긍정적 소재, 부정적 소재? 긍정적 소재입니다. 근데 나의 현실은 어때?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해 뭔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건 그게 지금 있어, 없어? 그게 지금 없으니까 해가 안 떠 있으니까 해전 소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치? 현재 나의 상황은 자 이런 상황인 거지. 굳이 따지자면 이 시에서의 나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이 시에서의 나는 현재 해가 뜨지 않은 거. 그런데 해가 쏟기를 소망하죠. 긍정적. 그럼 지금 해가 뜨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은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지. 가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해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있죠? 이럴 때 해는 의인화됐습니다. 자,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불 살라서 먹고 산 넘어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베이비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얼굴이 고운 이글이글은 의태어. 의태어가 뭐지? 의태어?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모양이나 행동을 흉내낸 말. 어둠은 여기서 긍정이겠어요? 부정이겠어요? 부정이겠죠.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나타내네요. 명령형의 반복.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 그 다음 가보죠.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음, 캄캄한 어둠. 달이 떠 있어도 캄캄한 이 상황이 싫다고 얘기해. 그래서 부정적인 달밤도 부정적. 내가 싫어하는 것. 골짜기도 내가 싫어하는 거. 눈물 같은 골짜기래지. 아무도 없는 뜰. 그래서 나는 지금 외로운 저지.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니는 너입니다. 인칭대명사 썼죠? 그 무조건 의인이에요. 사물에 너, 그녀, 그 이런 명칭을 쓰게 되면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인칭대명사. 온다 하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또 얘가 긍정대로 생각하는 거 청산. 헐헐헐 깃을 치는 날개짓하는 기친다는 기술 친다는 건 헐헐헐도 의태어. 신기하네. 청산이 날개짓한대요. 미친 겁니다. 청산이 있으면 혼자여도 좋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청산이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너가 와야 돼. 너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이 좋은 건 아니야. 너가 오면 청산이 좋고 그런 청산이 좋기 때문에 청산이 있으면 혼자여도 좋대. 아까 외로워서 싫었는데 외로운 것도 걷더니 견딜 수 있는 거야. 얘서 슬슬 눈이 감긴다. 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하자가 칙범은 호랑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표범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미쳤죠? 호랑이랑 놀다가는 잡혀먹힐 텐데. 근데 얘가 지금 이러고 싶은 거야. 이걸 어디서 이러고 싶어 해? 사슴과 놀고 칙범과 놀고 하는 걸 어디서 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도 없어도 청산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응. 같이 놀고 싶은 대상들. 좀 더 가보죠.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얘네들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앉아 워이 이거는 의성어겠네. 의성어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라. 왜 앳되고 고운 날이지? 해가 아까 앳되고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해가 뜬 그날은 요 날은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입니다. 고급지게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화합의 삶. 솔직히 칙범은 사슴을 잡아 먹을 거거든요. 근데 둘이 서로 같이 노는 겁니다. 잡아먹지 않고 즐겁게. 근데 현재는 어떻다는 거는? 현재는 이런 날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뭐뭐 하리라 이거 어때요? 의지, 소망 이런 걸 드러내죠. 해가 떴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왜? 지금 어둡고 달밤인 상태에서는 이런 날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이 와야지만 애띠고 고운 날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시에서 나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어디 있어? 너 모르지? 눈에 뭐 안 보여? 있어요. 저기 나는. 나 있잖아. 이럴 때 이렇게 나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면 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등장했다고 얘기해. 어떤 시를 보면 나가 없을 때도 있어. 그래도 나가 하는 말이지만. 그럴 땐 시적 화자가 겉에 드러나 있지 않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여기는 드러나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 조금 어려운 용어 들어봤죠? 음성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들을 우리는 음성 상징어라고도 합니다. 알겠니? 이 시의 특징은 뭐니? 자, 일단 명령의 반복을 통해 소망을 강조했다. 또 누구누구야 라고 대상을 부르는 호칭의 반복적인 사용.
밝음과 어둠의 대립.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의인법은 아까 얘기했고. AABA의 운율 구조. AABA는 어디냐면 여기가 AABA예요. 보세요. 해야소사라를 A로 치고 A로 치면 얘가 B. AABA.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맞지? AAAB. AABA. 이런 운율 구조가 있어. 알겠지? 음? 자,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풀 건데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끊어서 읽어주세요. 자, 청유형은 명령과 좀 다른데, 청유는 함께 하자라고 해서,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말투를 쓰면, 뭐뭐 하자, 뭐뭐 하세. 뭐뭐 합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하죠. 모르는 단어 없어? 괜찮아? 음. 채점해 볼까요? 1번에? 네, 1번에 3, 2번에 4번. 4, 3번에? 어? 3번에는 4번. 자, 일단 봅시다.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 1번. 자, 시상은 시의 내용을 시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미상관이라는 건 뭔지 들어봤죠? 들어봤어? 시 한 편이 쭉 있을 때, 한 편이 쫙 있을 때, 그 시작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 그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는 머리,
미는 끝인 꼬리. 예, 수미상관. 의인화 됐고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태도 변화도 없죠? 이 작품은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청여 문장 없어요. 의지는 있습니다. 2번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말줄임표가 있기는 하지만 말줄임표 자체가 운율을 형성하진 않아요. 운율은 어떨 때 형성돼요? 반복될 때 형성됩니다. 음성상징어 반복돼서 쓰이죠. 아까 워이 워이 반복, 헐헐헐 반복.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운율을 형성합니다. 명사형으로 시행을 조연결하면 여우는 줄 수 있지만 운율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상을 집중시킨다든가. 근데 또 명사형으로 시행이 끝났냐? 명사형으로 끝난 시행이 없습니다. 알아, 싫어, 알아. 명사면 사슴, 칙범 이런 것들로 끝나야 되는데 아예 있지도 않아요. 사음보의 리듬을 대체로 사용했다. 사음보는 이렇게 읽는 거죠. 대체로 사음보.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정도.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이런 식으로.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대체로 사음보란 얘기입니다. 되겠니?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개 마디로 읽어낼 수 있으니까 대체로 사음보. 그 다음 3번 밝음과 또 긍정 어둠과 부정. 3번은 몇 번 선택했다고? 이거는 적절하잖아. 청산정은 평화의 세계에 대한 평화의 세계. 청산이 밝음과 긍정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칙범과 사슴은 잘 봐봐. 화자가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 그럼 부정적이라는 뜻이잖아. 이 선지는. 칙범과 사슴이. 근데 칙범과 사슴은 어떤 존재? 여기 보시면 함께 놀아야 될 대상이라고. 함께 누리는 대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어떤 장애물이 아니다. 3번의 답은 4번. 이거 보세요. 광복 직후에 쓰인 겁니다. 그런 시대상에서 쓰여가지고 광복 직후에 완전히 평화가 오지 않고 혼란한 시대상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해가 뜨지 않은 거지. 잠깐 쉬었다 할까? 네. 응, 잠깐 쉬었다 하자. Progress. 자, 시작해 봅시다. 이번엔 소설이에요. 소설 어떻게 읽는다고? 자, 소설은 똑같이 일단 제목부터 읽는 거고, 두 번째, 장면을 구분하면서 읽습니다. 장면을 구분한다는 건 뭐가 바뀔 때,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공간, 새 인물이 등장하거나 할 때마다 알아서 우리가 끊어서 읽어주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좀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첫 번째,
영화의 자, 실시간을 아이고 어떡하지? 벌써 썼니? 실시간으로 일단 장면 구분하기. 두 번째, 실시간으로 인물 관계도 그리기. 인물 관계도는 특히 고전 소설에서. 세 번째, 영화처럼 장면 떠올리기. 마지막 네 번째, 대화나 행동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내가 스스로 떡밥을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글 읽기. 쉽게 말하면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기. 내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짧은 소설인데도 추리소설처럼 읽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죠. 제목이 뭐예요? 밑에 뒷페이지 있습니다.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 가보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등장인물 이름. 시간이 경과한 거야. 만약에 앞에서부터 소설이 있었으면 나 같으면 여기서 장면 끊었어. 이해되죠? 일주일 만에 황만근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런 게 질문이죠. 어디 갔었지? 어디 갔길래 왜 일주일이나 갔었지? 이런 것들 질문을 던지고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아픈가? 황만근은 아들이 있어요.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와,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인데 처음부터 황만근은 죽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뒤이어서 돌아왔죠. 황만근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서 돌아온 겁니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 황만근의 죽음. 경운기도 돌아왔다. 궁금한 겁니다. 왜 죽었노? 이제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기는 했어. 근데 죽어서 돌아왔어. 근데 도대체 왜 죽었지? 경운기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경운기가 뭔지 아니? 경운기 뭔지 알아? 농기구라는 건 짐작이 되지. 밥 갈 때 쓰는 거. 응? 경운기 이미지가 너무 고급진데? 너무 고급진데? 요즘 고급지게 나오네, 경운기가. 경운기 옛날 거 좀 나와야 되는데. 넘어지는. 뭔지 알겠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경운기가 요즘은 농기구, 농기계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레는 떼어내고 뒤에 달린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망근 아니면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수레 말고 경운기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비극성을 좀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자, 누가 이러한 얘기를 전해주는 거야? 이런 스토리를? 영화처럼 생각해봐. 우리가 영화 최근에 본 거 있니? 우리가 영화를 극장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찍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 우리가 카메라맨 감독 같은 애들이잖아. 그치? 영화 감독, 카메라맨 감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찍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카메라맨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술자야. 이거는 누가 얘기해줘? 서술자. 서술자가 전달해주는데 이때 서술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몇 인칭 시점? 3인칭 시점. 몰래 카메라야. 우리 영화 보면 카메라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누가 찍어주는지 모른 채 영화 보잖아. 보통의 영화들은 다 몰래카메라 3인칭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배우가 들고 찍기도 해. 카메라를. 이해되니? 그럴 땐 셀카. 카메라맨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지금 시선을 잘 봐야 돼. 누군지 모르는 제3자. 남이야. 제3자. 누군지 모른다. 제3자라는 뜻은 뭐냐면 소설 속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제3자인 카메라맨 감독이 이 이야기를 찍어서 전달해 주고 해설해 주는데 생각해봐. 이런 거.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해서 경운기를 약간 타박하는 듯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자의 카메라맨의 시선은 황만근의 죽음에 대해 통쾌하게 생각해 안타까워해. 어떻게 생각해? 바보같이. 경운기. 그 머리가. 주인은 냅두고, 응? 주인은 태우지 않고 저렇게 돌아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황만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황만근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서술자인 것 같다.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황 선생이라는 건 존칭이죠. 높여주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놀랍다. 하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지 뭐래요, 거기? 뭐라 나왔어요? 지혜? 똑똑함? 지혜가 돌아왔다. 아, 좀 바보처럼 태어났나 봐.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이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후년이라는 말이나 뭐 말년이나 뭐 이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보살핌으로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인격적으로. 함부로 가르치는 게 어떤 가르침을 남기는 게 긍정적인 걸까? 남기지 않는 게 긍정적인 걸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꼰대? 꼰대질 하지 않았단 얘기야. 이해됐어?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자, 그래서 황만근은 어떤 인물이냐? 직접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어.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와, 자신보다 남을 먼저 내세우고 공 공을 따질 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하늘이 내린 여자로 평생 어머니 봉에 극진했다. 자, 황만근의 죽은 걸 통해서 황만근의 인생을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 아까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감동시켰어. 선생은, 선생은, 졸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아, 좀 술이 좀.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 빌려서 지었어. 농사를 질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는 건 비료를 강제로 많이 써가지고 막 나게 하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랑 달라. 이 사람들은 술 때문에 망했다고 평가하지만 이 서술자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 농사의 신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그 얘기에 있어서 술은 식량이자 신께 바치는 것.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낙천은 뭐야? 낙천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항상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그걸 낙천적이라고 얘기해요. 전일에. 전일에는 과거. 예. 선생은 계속 존칭을 쓰고 있어. 경운기를 끄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아,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전에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에 간 거야. 일종의 읍내로 간 거야. 읍내. 자 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를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군청까지 갔어. 면 소재지 갔다가 군청. 황만금만 경운기를 끌고 간 거야.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봄이야 봄.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자, 그래서 황만근이 어째서 죽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생은 군청학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대회는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군청이라는 공간에서 군청이면 요즘에 뭐 구청이나 시청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청? 구청 정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자 요런 걸 보면 훈심이 깊죠. 몸을 녹인 선생은 목이 왜 이러지?
경주에서으로 자, 보세요, 다시.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었어. 아우.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어. 그때마다. 그래서 군청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집으로 향했는데 사고가 날 뻔하고, 그때 멈췄다 다시 출발하면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어.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해. 땅의 젖 뭐예요? 막걸리. 추우니까 마시고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어리석어. 두고 택시 타고 오면 되잖아.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난세? 살기 어려운 시대. 세상에 혹염은 무더위, 떼약볕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큰 덕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함, 누추함, 누추하지 않았고 홀로 해야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했으니 초지일관 처음 먹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갔으니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남들은 비웃었어. 남들은 비웃었어.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단기 4330년. 야, 단기가 뭔지 아니? 오! 단군이 태어난 해부터 숫자를 세 가지고 센 연도. 우린 지금 몇 년이죠? 2000, 이거는 뭐죠? 서기입니다. 서기 2026년이에요. 이때 서기는 뭐예요? 예수 탄생의 해부터 숫자를 세 가지고 2026인 겁니다.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한국 할아버지가 두 당군 할아버지 훨씬 더 오래 전에 살았었죠. 자, 봐봐. 뭐 물어보는 건데. 뭐지? 홍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건국 이념이에요. 이때 인간은 휴먼이 아니라 휴먼 소사이어티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 당연하면 이전에 사람도 있지. 태어난 사람도. 근데 사람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불기를 씁니다. 부처님 탄생, 고타마 시다르타. 태어난 때부터 해서 따져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잡아. 5월 20일. 본래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이게 묘비명. 원래 묘비에 새겨야 될 글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지구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했다가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에서 태어난 사람인 민순정이라는 사람이 엎드렸었다. 이 사람이 소설 속 인물. 귀농했다가 다시 귀경한. 귀농에 실패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이 문구 때문에 몰카인 서술자가 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 이해됐니? 네. 이 부분은 최소한 민순정이 쓴 거죠. 1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반부 여기는. 이해됐지? 황만근 씨를 추모하면서 드높이면서 쓴 글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볼까요? 저쯤 해도 돼요? 어, 저쯤. 자, 1번에. 네, 1번에 1. 어딜 봐요? 1번에 1. 자, 2번에. 2번에 4. 리을은 뭐냐면, 죽게 된 원인이죠. 그죠? 경욱이가 떠나지 않고 그걸 지키다가 죽은 거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격, 이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 3번에? 아, 헐.
1. 3번에 1번. 어렵다. 자, 자기일처형 황만근의 삶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선량하고 이타적인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근데 한번 봐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 너 몇 퍼센트겠다? 4번? 악조건 속에서 국민대에 참여하기 군청까지 끌고 간 삶의 여기까지는 되는데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열심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황만근의 삶을 통해 시대 변화에 능동대처한 삶을 보세요. 아니야. 지도자도 아니야. 황만근은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황만근은 빚이 늘어나도 남의 땅을 빌려, 자, 빚이 늘어나도가 아니야. 황만근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냥 빌려서 지었을 뿐이야. 요거 하고 끝낼까요? 아, 시간 되게 애매하게 너무 일찍 끝났는데. 문제를, 숙제를, 그래서 너 빨리 전기자랑 해. 어, 고1 올라가면 풀게 되는 모의고사 같은 게 있거든요. 고1 미니 모의 한 20문제 정도? 일주일 동안 20문제 푸는 문제를 줘볼 테니까 다음부터 풀어볼 거예요. 지금 주면 되겠니? 아니요? 아니, 저도 될것 같아. 다음 주부터 내주세요. 저 이번 주 진짜로 미니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네가 안 했거든. 저 13점